한 여자아이가 문화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때는 새벽 4시, 완전한 한밤중이었다. 나에게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종종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몇 걸음이라도 걷는 편이었다. 보통은 눈을 크게 뜨고 밤의 어둠을 배경 삼아서 그만큼 어두운 생각을 끊임없이 떠올렸다. 어떤 때는 그렇게 하기만 해도 컨디션이 회복되었고, 어떤 때는 잠깐이라도 다시 잠들 수 있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았다.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낮에 졸려하는 엉망인 하루를 보낸 적도 있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다. 잠을 청할 수 없는 밤, 걷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문화 옆에 앉아있는 한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그 여자아이는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오묘한 파란색 단발머리와 눈썹까지 오는 앞머리는 아이돌을 떠올리게 했다. 무대 의상만큼 화려한 꽃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었기에 더욱 돋보였다. 게다가 몸에는 또 다른 꽃들이 새겨져 있었다. 짧은 티셔츠 소매에서 피어난 듯 손까지 이어지듯 그려진 꽃 모양 타투, 그 끝에 피어나는 꽃 모양 반지, 다양한 꽃들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날부터 나는 아무리 걸어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끊임없이 떠오르던 어두운 생각 대신 그 아이의 모습이 생각났다. 문화 가장자리 시멘트로 쌓아올린 제 방에 간신히 피어난 꽃처럼 아슬아슬해 보이던 분위기까지도 전부 떠올랐다. 매일 새벽 4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습관처럼 밖으로 나와 문화를 따라 쭉 걸었다. 그러면 그 끝에는 항상 그 아이가 있었다. 추울 텐데. 나는 그 아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꽤 오랫동안 지켜봐와서 그런가 첫인사치고는 친근하게 말이 나왔다. 그러나 그애에게는 지나친 참견으로 느껴졌던 걸까, 여자아이는 고개를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나를 옆으로 흘깃 쳐다볼 뿐이었다. 경고하는데 나는 사내 자식들이 싫거든. 이왕이면 딴 데 가서 앉지. 그럼 여자애들이 옆에 앉으면 안녕이라고 인사해주나? 나는 날카로운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그 아이 옆자리를 고수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여자아이는 아무 말 없이 눈동자를 굴렸다. 아직 낯선 여자애가 옆에 앉은 적은 없나 보네. 내 말에 여자아이는 짜증 섞인 한숨을 짧게 흘렸다. 그런 날카로운 반응을 보고 있자니 잠깐 누군가가 겹쳐 보였다. 이 아이만큼 위태로웠고 그래서 더욱 날선 반응을 보이던 한 사람. 만약 옆자리에 이렇게 낯선 여자아이가 앉는다면 이렇게 말해. 안녕, 정신적 데미지? 뭐야 그건? 우리 엄마가 처음 본 여자들에게 하던 인사말 같은 거야. 처음에는 심장 기증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던 말인데 점점 모든 여자를 이렇게 부르더라고. 심장기증. 왜 정신적 데미지야? 암이었거든. 심장암. 그래서 기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장 기증 때문에 우리 집을 스쳐 지나간 여자들의 수를 고려하면 정신이 피폐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 기증자만 무려 4명이었어. 거기에 여자 의사, 간호사, 간병인까지. 엄마에겐 모든 여자들이 정신적 데미지였던 거지. 힘드셨겠네. 힘들었지. 심장 이식 수술을 할 때마다 엄마는 네가 나를 볼 수 있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단언하던데, 난 착한 아들이었으니까 그 말에 반박도 하지 않고 다 들어줬지. 내 말이 끝나자마자 여자아이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피어나는 건 꽃들만이 아니야.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두 눈은 운하에 흘러가는 물을 향해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는 하얀색이었을 컨버스와에 둘러싸인 발을 흔들면서 그녀는 속삭이듯이 덧붙였다. 네가 뿌리 깊은 곳까지 뽑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잡초는 나쁜 생식세포들을 남기지. 꽃들과 마찬가지로 잡초도 피어나는 거야. 맞아. 그렇지. 지금 여자애가 말하는 잡초나 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름 사색적으로 대답했다. 모르긴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 애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그 아이와 나,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한 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 뒤편에는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이웃을 깨울 만큼 크고 요란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자전거 위에서 발을 구르다가 다쳤다. 그의 친구들은 더 크게 웃으며 그를 놀렸다. 다리를 다친 한 명은 절뚝거리며 그들을 따라갔다. 요란스러운 청년들이 지나가고 잠깐의 침묵이 지나간 후에 내가 말했다. 이 운하 속이 보여? 운하에 고요히 흐르는 물. 그 매끄러운 피부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는 상상할 수 없었다. 혼란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오래된 녹슨 못, 가스레인지, 안락의자, 작은 물건에서 큰 가구까지 모두 물속에 잠겨 있었다. 모두 삶의 일부일 때 적당히 처분할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이지. 또다시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대답이 들려왔다. 생각해보면 저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물건인 동시에 존재하는 물건들인 셈이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 가치는 없지만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존재 가치를 충분히 완수했으니 가치 유무도 판단하기 어렵지.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실제하다고도 할 수 없지. 직접 만져본 것이 아니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음을 흘렸다. 이게 이 아이의 대화 방식이구나. 아,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에 이 운하의 물을 뺐을 때 총이 나왔다는데 그것도 사용되었던 걸까? 글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어? 사용하지 않기 위해 여기 이 운하 속에 던졌을 수도 있지.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한 커플이 조금 멀리에서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다리 한가운데서 그들은 포옹했다. 우리 둘은 사생활을 훔쳐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돌렸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들은 욕망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들을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아마 그들이 있던 그 장소에 우리는 배경으로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커플에게서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리니 여자아이가 있었다. 나는 아예 여자아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를 더 꼼꼼히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왠지 허술하고 값싸 보이는 급하게 맞춘 듯한 모양새의 가발이었다. 좋아하는 아이돌을 따라 파란색으로 염색한 줄 알았는데 웬 가발이지? 그리고 그 순간 수면 위로 부는 바람에 의해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사이로 맨살이 보였다. 순간의 정적. 그리고 그 후에 따라오는 기억은 내 뱃속에 장이 꼬이는 듯한 뭔가 꼬이고 웃기는 느낌을 들게 했다. 동정심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이 애는 우리 엄마와 분위기만 닮은 것이 아니었다. 바람 한 점에 사라질 것 같은 위태로움과 세상에 미련 없어 보이는 눈빛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엄마처럼 이 아이도 아팠던 것이었다. 그녀의 몸만큼이나 마음도 상처 입은 채로.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곧이어 미안함이 몰려왔다. 이 아이가 아프다는 걸 알자마자 너무 쉽게 동정심을 가졌고 너무 쉽게 죄책감을 느꼈고 너무 쉽게 엄마를 떠올린 것 같았다. 미안할 것 없어. 여자아이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게 틀림없었다. 아니면 내가 감정을 잘 숨기지 못했거나 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였다. 난 다 괜찮았어. 여자아이가 가발을 고쳤으면서 말했다. 시선이 가발에 걸리자 한 가지 의문이 피어올랐다. 왜 하필 파란색이야? 왜? 안 돼? 기왕 하는 거 끝까지 변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어. 파란 머리는 어떨지 늘 궁금했거든. 별로 안 어울리나? 잘 어울려. 내가 말했다. 나는 네가 어떤 스타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에는 말이야. 내 말은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고. 나의 횡설수설한 말에 여자아이가 가볍게 웃었다. 전에? 나는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전에는 이런 화려한 문신은 없었어. 오히려 너무 칙칙하고 어두웠거든. 화려하게 꽃들이 그려진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의 나로 기억하기보다는 파랗게 물든 머리와 팔에 꽃그림이 그려진 여자애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변신했지.
솔직히 지겨웠거든. 매번 나를 보면 안쓰럽게 보는 시선하며 눈물로 내 잡초에 물을 주는 상황이라든지. 아이는 종양이나 암이라는 단어보다는 잡초라는 단어를 선호한 것 같았다. 일부러 그 단어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매우 가느다랗고 자그마한 손은 밤 기온 만큼이나 차가웠다. 내가 하나 말해줄까? 아까 우리 엄마 말이야. 심장 이식을 4번이나 받았다는. 우리 엄마의 심장에도 잡초가 자라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엄마와 함께 걷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심지어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우리 엄마 10일 후에 재혼해. 믿겨져? 이제는 그 심정으로 뛰어다니기까지 해. 가끔은 아팠던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 나는 우리 엄마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심장 종양. 그 단어 대신 아이의 말을 빌려 잡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함부로 위로의 말을 내뱉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밝고 가벼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어깨 쪽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중얼거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래서 나는 사내 자식들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네가 좋아. 그러자 여자아이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정말로 처음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재빨리 몸을 돌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보니 나도 그런 것 같네.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아깐 싫다면서. 그건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발갛게 달아오른 두 뺨이 귀여웠다. 새침하게 쳐다보는 두 눈까지도. 아마 처음부터 남자들이 싫다고 경고했던 것은 자신을 동정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한 방어막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나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이 밤을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근처에 2개의 벽돌 사이에 먼지가 쌓인 곳에서부터 작은 노란색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우리 둘의 시선은 이 들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것과 똑같은 것을 알고 있었다. 얘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녀의 오른팔을 가리키며 말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가로등불에 비추면 착각할 것 같지 않아? 봐, 어떤 게 더 좋아? 무엇이 좋을까라니. 알잖아, 내 대답. 여자아이의 뺨이 붉어졌다. 이 순간은 마치 내가 꽃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여자아이도 꽃도 대답하지 않자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약간은 충동적으로, 약간은 무의식적으로. 열흘 후에 있을 엄마의 결혼식에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충동적으로 한 말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여자아이가 얼굴을 붉힌 것처럼 나도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딴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젠장. 새벽 4시가 넘어가는 시각에 모르는 여자아이와 함께 운하 옆에 붙어 앉아있다 보니 정신이 나갔었나. 혹시 미친 거니? 미친 것 같은데? 그 말이 들려오자 나는 그녀가 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게 되었다. 첫 만남에 부모님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는 모양새였다.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가 버렸다. 나는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했다. 곧이어 나를 빤히 쳐다보던 여자아이는 크게 웃었다. 파란색 가발이 비뚤어질 정도로 강렬하게.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는 가발을 고쳐 쓰거나 하지 않았다. 그저 즐거워하며 나를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꽃무늬 드레스를 찾는 게 가능하다면 그래. 이왕이면 내 가발과 같은 파란색 드레스로 말이야.